노인과 바다의 줄거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을 중심으로 보시면 이 책만큼 단조롭고 지루한 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 인생의 고독과 외로움을 곱씹어 본다면 왜 이 책이 영원한 베스트셀러인지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정답을 제시하는 것에만 혈안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고뇌, 그리움, 두려움을 공감하면서 이 책을 읽으신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100페이지 남짓한 이 책을 음미하면서 완독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바다, 물고기, 상어, 소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돛담배를 타고 혼자 고기를 잡던 노인이다. 지금까지 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한 채 84일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앞서 40일간 한 소년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렇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40일이 지나자 소년의 부모는 소년에게 노인이 이제 확실히 살라오 라고 말했다. 그 말은 가장 운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부모의 말에 소년은 좋은 물고기를 잡은 다른 배로 옮겨갔다. 그러나 매일 빈배로 돌아오는 노인을 바라보는 것이 소년을 슬프게 만들었고, 그래서 소년은 항상 노인을 도와서 감긴 낚싯줄이나 돛대 둘레에 감긴 돛을 함께 옮기기 위해서 내려갔다. 그 돛은 밀가루 포대로 덕지덕지 기워져 있어서 마치 영원한 패배의 깃발처럼 보였다. 노인은 목 뒤로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고 마르고 야위었다. 얼굴에는 피부암처럼 보이는 갈색 반점이 두 뺨에 나 있었다. 두 손엔 밧줄로 힘센 물고기와 싸우다 생긴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이 상처들 중에 갓 생긴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 상처는 물고기 없는 사막의 침식작용처럼 오래된 것들이었다. 노인의 눈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노쇠했다. 그렇지만 그 눈은 바다 같은 색깔이었고 불패에 생기를 띠고 있었다. 노인과 소년이 돛담배를 정박하고 있을 때 소년이 말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저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다시 바다에 갈 수 있어요. 돈을 좀 벌었거든요. 노인은 그 소년에게 고기잡이를 가르쳤고 소년은 그를 사랑했다. 아니다. 너는 행운의 배를 타고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머물거라. 아니에요, 할아버지. 생각해보세요. 할아버지가 87일 동안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어떻게 우리가 3주 동안 매일 큰 고기들을 잡았었는지 말이에요. 기억한다. 그렇지만 나는 네가 못 믿어워서 나를 떠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 아빠가 나를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저는 어린아이이고 부모님에게 복종해야 하거든요. 그래, 알고 말고.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믿음이 있지. 그렇지?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았다. 많은 어부들이 노인을 비웃었지만 노인은 화를 내지 않았다. 다른 어부들은 노인을 바라보았고 슬퍼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소년은 노인을 보며 말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제가 가서 내일 할아버지가 바다에서 쓸 정어리를 좀 구해올까요? 아니다. 나는 여전히 노를 저을 수 있고 그물을 던질 수도 있어. 저도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잡을 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돕고 싶어요. 노인과 소년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 함께했던 순간부터 그때까지의 일을 떠올렸다. 소년은 노인에게 정어리 2마리를 주겠다고 했다. 노인은 소년을 보며 자신이 겸손하게 된 것을 깨달았다. 겸손.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자부심을 잃게 되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돛담배를 정리했다. 내일 바다로 나가기 위해 그들은 노인의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오두막에는 침대 하나, 테이블 하나, 의자 하나뿐이었다. 방 안에는 예수의 상을 그린 채색 화와 성모상이 걸려 있었는데 그의 아내의 유품이었다. 한때 벽에는 아내의 색바랜 사진이 걸려 있었지만 그것을 보면 너무 외로워졌기에 노인은 벽에서 그것을 내렸다. 그들은 식사를 하며 지나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소년이 노인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내 생각에 할아버지는 최고의 어부예요. 아니다. 나는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어부들을 알고 있단다. 설마요. 좋은 어부도 많고 위대한 어부도 몇몇 있긴 할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유일해요. 고맙구나.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할아버지, 이제 침대에 들 시간이에요. 그래야 아침에 상쾌하게 나가실 수 있잖아요. 소년은 떠났다. 노인은 옷을 벗고 어둠 속에서 침대에 들었다.
노인은 금세 잠이 들었다. 그가 소년이던 시절의 해변과 파도, 그리고 아프리카 꿈을 꾸었다. 이른 아침이 되자 어부들은 어둠 속에서 돛을 나르고 있었다. 소년이 오두막에 도착했다. 잠은 어떠셨어요? 커피 드실래요? 노인은 소년이 준비한 깡통에 든 커피를 마셨다.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것의 전부였기에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노인은 알고 있었다. 소년은 신문지에 싼 정어리 미끼를 건네주었다. 행운을 빌어요, 할아버지. 그래, 행운을 빈다. 노인이 말했다. 그렇게 노인은 배를 타고 어둠 속에서 항구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노인은 멀리 나갈 예정이었기에 대지의 향기를 뒤로 하고 대양의 향기를 향해 노를 저었다. 어둠 속에서 노인은 아침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대양은 때로는 친절하고 아름답지만 때로는 무척 잔인하고 매우 변덕스러웠다. 그런데 왜 신은 제비 갈매기들처럼 섬세하고 연약한 존재를 만들었을까? 대양이 거칠거나 심술궂게 변한다면 어쩔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노인은 생각했지만 지금 대양의 수면은 잔잔했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에 노인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와 있었다. 태양이 바다에서 떠오르기 시작했다. 많은 생각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가 최근에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단지 운이 없었을 뿐, 만일 행운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낚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로부터 태양은 2시간이 더 지난 만큼 더 높이 솟아올랐다. 수면 위를 뛰어오르는 날치떼와 그것들을 노리는 새들을 지켜보았다. 그들 근처에 노인이 찾는 큰 물고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시간이 또 한참 흘렀다. 그때 배에 매두었던 낚싯줄이 그의 발밑에서 팽팽해졌고 낚싯줄을 당기는 비밀스러운 무게가 느껴졌다. 노인은 그토록 원하던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 미끼에 쓸 다랑어를 낚았다. 날개 다랑어로군. 녀석은 훌륭한 미끼가 될 게야. 좋기 10파운드는 되겠는걸. 노인은 혼자 있을 때 소리내어 말하는 것을 언제 처음 시작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소년과 함께 고기를 잡을 때면 대개는 필요한 경우에만 말을 했다. 밤이 되거나 악천후로 폭풍우를 만났을 때만 그랬다. 바다에서는 불필요하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기 때문에 노인은 항상 그것을 존중했다. 그러나 소년과 헤어지고 나면 어느덧 그는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지금 그는 자신의 생각을 몇 번이고 소리내어 말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내가 소리내어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나는 미치지 않았으니 상관하지 않아. 그리고 부자들은 라디오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 배 안에서 크게 틀어놓고 야구까지 듣잖아. 그렇지만 지금은 야구 따위를 생각할 때가 아니야. 오직 하나만 생각해야 해.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만 생각하자고. 이제 해안은 전혀 볼 수 없었다. 눈처럼 뒤덮인 구름들만 볼 수 있을 뿐이었다. 태양은 이제 뜨거웠고 노를 젓는 동안 그의 등으로 땀이 흐르는 걸 느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낚싯줄을 지켜보고 있던 그때 그는 튀어나와 있던 녹색 찌가 격렬하게 잠기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낚싯줄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강하지도 격렬하지도 않은 소심한 당김이었고 노인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깊은 바다 밑에서 청새치 한 마리가 지금 정어리 조각을 먹으려는 중이다. 그리고 노인은 중얼거렸다. 이건 간단한 놈이 아니야. 아마 아주 큰 녀석임에 틀림없어. 그래, 이걸 먹으렴. 어서 먹으렴. 녀석은 먹을 게야. 노인은 계속 중얼거렸다. 하나님, 녀석이 제발 이걸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낸 녀석은 정어리를 덥석 물지 않았다. 녀석은 떠났고 노인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녀석이 가버렸을 리 없어. 틀림없이. 녀석이 가버렸을 리 없어. 녀석은 돌아올 거야. 녀석은 전에 바늘에 걸려본 적이 있어서 뭔가를 기억하는 걸 거야. 그때 노인은 낚싯줄이 다시 당겨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만족스러웠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묵직함을 느꼈다. 굉장한 놈이로군. 녀석은 이제 그걸 옆으로 물었고 그것과 함께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녀석은 그걸 삼킬 거야. 노인은 점점 더 낚싯줄을 당기는 무게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조금만 더 먹어라. 그래, 완전히 삼켜라. 노인은 낚싯줄을 1인치도 끌어올릴 수 없었다. 낚싯줄은 이렇게 큰 물고기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었기 때문에 배도 천천히 움직였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소년이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비록 물고기 한 마리에게 끌려가는 말뚝 신세지만 소년이 함께 있었다면 나는 줄을 잡고 있고 녀석이 물고기를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만 노인은 지금 낚싯줄을 잡고 견뎌야 한다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다. 바다 밑에서 묵직하게 당기고 있는 물고기를 그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팽팽한 줄을 붙잡고 있는 사이 날은 어두워졌고 날씨는 점점 싸늘해졌다. 누구라도 노년에는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다 밑에서 낚싯바늘에 걸려있는 거대한 물고기에 대한 일종의 연민의 마음도 들었다. 이 낯설면서도 거대한 물고기와 대면하는 지금 이 녀석을 시장에 내다 판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 녀석은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기도 한다. 과연 나처럼 이 녀석도 필사적인 삶을 살았을까? 그러고 노인은 또다시 소년을 떠올렸다. 그 애가 여기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만 이곳에는 노인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다. 바닷속의 물고기도 바다 위를 비행하는 새들도 누구도 혼자는 아닌데 말이다. 날이 밝았다. 조금씩 물고기가 노인과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물에서 몸 전체를 떠올렸다가 다시 다이버처럼 물속으로 들어갔다. 녀석이 자신의 몸을 드러낸 것이다. 녀석의 주둥이는 야구 배트처럼 길었고 양날의 칼처럼 가늘었다. 배보다 무려 2피트나 더 길군. 녀석은 물 위로 왜 뛰어올랐을까? 녀석은 자신이 얼마나 큰지 내게 보여주기 위해서 뛰어올랐던 거야. 노인은 중얼거렸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신의 흔적을 더듬었다. 주님, 나는 신앙심이 깊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물고기를 잡을 수만 있다면 주기도문을 10번씩 외우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잡게 된다면 성지순례를 할 것도 서약합니다. 노인은 무의식적으로 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기도문을 암송하니 훨씬 기분이 좋아졌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만큼 더 고통스러웠다. 노인은 여러 마음이 교차했다. 물고기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꼭 낚고 싶었던 것이다. 주님, 저는 이 녀석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녀석을 죽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비록 그것이 부당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물고기와 노인은 이튿날에도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며 보냈다. 노인은 생각했다. 이러다가 상어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만약 상어가 나타난다면 오 주님, 이 녀석과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물고기는 필사적으로 낚싯줄을 끊으려고 몸부림쳤고 노인은 황금빛으로 빛나는 물고기 머리를 곤봉으로 내리쳤다. 물고기는 배 밑바닥을 마구 두드리다가 결국 조용해졌다. 이 녀석은 미끼를 문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다. 그럼에도 노인은 이 녀석을 죽이려는 마음이 결코 느슨해지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물고기가 움직이는 흔적은 느낄 수가 없다. 무엇이 이 녀석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만들었던 것일까? 굶주림이었을까?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 소년이 지금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했다. 노인이 바다에 나온 이후 태양이 세 번째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일만 남았다. 하나님, 이토록 멋지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으니 이제 제가 견딜 수 있게 도와주소서. 저를 도와주시면 주기도문 100번을 외우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것을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냥 외웠다고 간주해 주시면 안 될까요? 노인은 고통 속에서도 오래전에 사라진 자존심까지 쥐어짜내며 물고기와의 사투를 벌였다. 정신 차려야 해. 나는 지친 늙은이지만 나는 내 형제 같은 이 물고기를 죽였고 이제 또 노예처럼 일을 해야만 해. 노인은 물고기를 당겼다. 아가미와 입을 통해 줄을 꿰었다. 고기의 머리를 뱃머리에 단단히 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마침내 물고기를 배에 단단히 묶었다. 그는 이제 집으로 항해하기만 하면 된다. 그는 두 눈으로 물고기를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며 꿈이 아니었다. 노인은 청결하게 물고기 상처에 난 피를 흘려보냈고 바닷물은 그 상처를 치유할 것이다. 짙은 물은 최고의 치료사인 셈이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처럼 집으로 항해하고 있다.
녀석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걸까? 아니면 내가 녀석을 데리고 가는 걸까? 어쨌든 우리는 나란히 항해하고 있다. 그들은 수월하게 항해했고 노인은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고기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꿈 같은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상어의 출현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상어는 짙은 피구름이 1마일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으며 흩어졌을 때 깊은 물밑으로부터 왔다. 그는 매우 빠르게 그리고 아무 경고도 없이 짙은 물을 가르고 솟구쳐서 올라왔다. 그것은 냄새를 따라 강력하게 헤엄쳐왔다. 그는 매우 큰 청상아리로 바다에서 가장 빠른 물고기만큼이나 빠르게 헤엄칠 수 있었다. 노인은 놈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틀림없이 해내는 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노인은 작사를 준비했고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밧줄을 단단히 묶었다. 밧줄은 그가 물고기를 묶기 위해 잘라서 쓰느라 부족해진 만큼 짧아진 상태였다. 노인은 정신이 또렷해졌고 결의로 가득 차 있었지만 희망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배에 묶인 커다란 물고기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으련만. 상어의 머리가 물 밖으로 솟구쳐 나오면서 놈의 등이 드러났다. 노인은 거대한 물고기의 껍질과 살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때 노인은 상어의 머리를 겨냥해서 작사를 쑤셔 넣었다. 피 묻은 손으로 온 힘을 다해 작사를 밀어 넣었다. 희망은 없었지만 확고한 결의와 처절한 악의를 담아 놈을 공격했다. 노인은 상어의 눈이 생기를 잃은 것을 보았다. 상어가 꼬리를 철썩이며 요동친 곳은 하얗게 물보라가 일었고 몸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용히 누워있다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녀석이 40파운드쯤 해치웠군. 놈은 내 작살과 로프 전부를 가져갔어. 물고기가 피를 흘리고 있으니 이제 다른 놈들도 나타나겠지? 물고기가 훼손되어 있었으므로 그는 더 이상 그 물고기를 바라보고 싶지 않았다. 물고기가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마치 자신이 공격당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나는 내 물고기를 공격하는 상어를 죽였어. 그것도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큰 놈을 죽였어. 물론 하나님만 알겠지. 그렇지만 인간은 패배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야.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패배하지는 않아. 유감스럽지만 나는 물고기를 잡았잖아. 40파운드나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더 빨리 항구에 도착할 거야. 이제 좋지 않은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노인은 작살조차 갖고 있지 않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노인은 남아있는 물고기를 바라보며 약간이나마 희망을 가졌다. 희망을 품지 않는 건 어리석은 짓이고 죄악이야. 그래, 죄악에 관해선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죄악 말고도 문제는 지금으로도 충분해. 어쩌면 물고기를 죽이는 게 죄악일 수 있어. 비록 내가 살기 위해서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말이지.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게 죄악 아니겠어? 그래, 죄악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말자. 물고기가 물고기로 존재하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나도 어부로 존재하기 위해 태어난 거야. 성 베드로도 나처럼 어부였잖아. 그렇지만 자네 너무 생각이 많아, 이 늙은이야. 노인은 상어가 물어뜯어서 헐거워진 물고기 살점 한 조각을 떼어냈다. 그것의 질감과 맛은 훌륭했다. 노인은 이것이 시장에서 높은 가격이 매겨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물 밖으로 퍼져나가는 물고기의 냄새를 지킬 방법은 없었다. 노인은 아주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시간을 더 항해했다. 노인은 상어떼가 접근하는 것을 보았다. 놈들은 혐오스러운 상어들이다. 죽은 것뿐 아니라 악취가 나는 썩은 고기까지 먹는 놈들이다. 그런 놈들이 다가왔다. 물고기를 낚아채 잡아당기자 배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노인은 필사적으로 수면 위에 드러난 상어의 등과 눈을 칼로 찔렀다. 그러나 다른 상어가 물고기를 뜯어먹는 중이었기에 배는 여전히 심하게 흔들렸다. 그러는 사이 물고기의 4분의 1이 사라졌다. 놈들이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뜯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배는 그만큼 상당히 가벼워졌다. 겨울 내내 노인 하나를 충분히 먹여 살릴 물고기였는데 이제 남은 것이 얼마 없었다. 동시에 노인은 몸은 물론 마음까지 지쳐가고 있었다. 상어들은 배와 나란히 헤엄쳤다. 놈들은 수면 위아래를 들락날락거리며 아가리를 벌렸다. 노인이 곤봉을 휘두른다고 해서 상어떼로부터 물고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쳐다볼 수 없었다. 물고기가 너무 심하게 망가졌다. 노인은 기도문을 전부 외우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다. 만약 이 고기만 잡게 된다면 말이다. 하지만 지금 기도문을 외우기엔 너무 피곤했다. 그가 집으로 가져갈 행운이 남아있을까? 만일 행운을 파는 곳이 있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사고 싶었다. 그렇다면 그 행운을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 잃어버린 작살과 부러진 칼, 늙은 몸뚱아리로 그것을 살 수 있을까? 바다에서 허송세월로 보낸 84일간 노인은 행운을 사려고 노력했다. 노인은 자신의 몸에서 솟구치는 고통으로 인해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싸움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상어떼가 몰려들어 아가리를 벌리며 살을 뜯는 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무기 하나 없는 노인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을까? 노인은 거의 숨을 쉴 수 없었고 입안에서 이상한 맛을 느꼈다.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패배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밤사이에 상어들은 누군가가 식당 테이블에 남겨둔 음식 부스러기를 줍기라도 하는 것처럼 남은 것을 공격해왔다. 이제 노인은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노인은 어느덧 해변을 따라 늘어선 불빛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침대 생각이 간절했다. 그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침대 속에 있었다. 그는 자갈밭 위로 배를 끌어올렸다. 그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멀리까지 배를 올렸다. 그리고 나서 바위에 배를 단단히 묶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심하게 지쳐있음을 알았다. 노인은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고 가로등에 비치는 배의 고물 뒤편에 붙어있는 물고기의 거대한 꼬리를 보았다. 짙은 머리 덩어리와 꼬리 사이에 앙상하고 하얗게 발라진 등뼈를 보았다. 노인은 돛대를 어깨에 올리고 길을 걷기 시작했다. 자신의 오두막에 도착하기까지 5번이나 주저앉아야 했다. 오두막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노인은 깊이 잠들었다. 소년이 아침에 오두막을 들여다보았을 때 노인은 잠들어 있었다. 소년은 노인이 숨을 쉬고 있는지 살폈고 그러고는 노인의 손을 보며 울기 시작했다. 커피를 가지러 가기 위해 조용히 빠져나와서 길을 걷는 내내 울었다. 많은 어부들이 돛담배 주위에 몰려들었다. 배 옆에 묶인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사람이 바지를 걷어올리고 물에 들어가 긴 뼈만 남은 물고기의 크기를 재어보고 있었다. 어부 중에 한 사람이 소년에게 노인이 어떠신지 물었고 소년은 주무신다고 울면서 대답했다. 소년은 가게 주인에게 커피 한 캔을 부탁했다. 주인은 소년을 보며 말했다. 정말 대단한 물고기였더구나. 저런 물고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 어제 네가 잡은 물고기도 훌륭했지만 말이다. 내 물고기는 비교할 바 아니에요. 소년은 말하면서 울기 시작했다. 저 아저씨들에게 산티아고 할아버지를 성가시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해주세요. 알겠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슬퍼하는지도 전해다오. 소년은 노인의 오두막으로 커피를 가져갔고 그가 깨어나기 전까지 옆에 앉아 있었다. 마침내 노인이 일어났다. 일어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 드세요. 노인은 그것을 받아 마셨다. 그들이 나를 이겼다, 마놀린. 그놈들이 나를 이긴 거야. 그게 할아버지를 이긴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그래, 아니지.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그 이후였지. 노인은 오직 자신과 바다를 상대로만 말하는 대신 누군가와 대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깨달았다. 네가 그리웠다. 그래, 너는 물고기 잡는 게 어땠었니? 첫날 1마리, 이틀째 1마리, 셋째 날에는 2마리요. 아주 좋구나. 우리 이제 다시 함께 고기를 잡아요, 할아버지. 안 된다. 나는 운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운이 없어. 운 따위는 상관없어요. 행운이라면 제가 가져올게요. 너희 가족들이 뭐라 하지 않겠니?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어제 2마리나 잡았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함께 고기를 잡아야만 해요. 난 여전히 할아버지로부터 배울 게 많으니까요. 근데 도대체 얼마나 고생하신 거예요? 아주 많이. 소년은 노인이 먹을 것을 챙기러 문 밖으로 나왔다. 길을 걸으며 소년은 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항구에 관광객 한 무리가 있었다. 그중 한 여인이 커다란 꼬리가 달린 크고 긴 하얀 등뼈를 보았다. 저게 뭐죠? 그녀는 웨이터에게 물었고 이제 막 밀물에 쓸려 쓰레기로 떠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물고기의 긴 등뼈를 가리켰다. 웨이터가 말했다. 티비로니오, 상어의 일종이죠.
나는 상어가 저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꼬리를 가졌는지 몰랐어요. 그러자 그녀의 남자친구가 말했다. 나도 몰랐어. 길 위쪽 오두막 안에서 노인은 다시 자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얼굴을 바닥에 대고 자고 있었고 소년이 옆에 앉아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은 사자 꿈을 꾸는 중이었다.